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회색을 끌어모은 듯한 비였지요. 내 딸 유나를 보낸 날도 아니었고, 유나의 첫 기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삶의 달력에서 의미 없이 찢겨나가는 또 다른 절망의 하루였습니다. 수술은 간단할 거라고 했어요. 성공 확률 99%. 의사는 웃으며 말했죠. 이 수술만 끝나면 유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뛸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1%의 절망이 하필 우리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차가웠고 기계적이었어요. 유나의 죽음을 알리는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나는 이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마주한 병원장 박진태. 그의 얼굴은 유감을 표하는 가면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의 끝이었어요.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수술 기록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교과서처럼 깔끔했죠. 마치 미리 준비된 연극의 대본 같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멎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그토록 침착하고 완벽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엄마의 직감이었을까요? 나는 유나의 장례를 치른 후 텅 빈 유나의 방을 정리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내 딸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가야 했는지.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원 내부의 소문, 퇴사한 간호사들의 익명 게시판,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빛, 혹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이끄는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익명으로 배달된 작은 우편물. 그 안에는 날짜가 적힌 이동식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영상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 영상 속에는 수술이 끝났다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병원장의 아들 박민준이 초조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병원장 박진태가 황급히 나타나 그의 어깨를 감싸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유나의 공식적인 사망 시각은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유나의 수술을 집도한 것은 수술 기록에 서명한 노련한 교수가 아니라 병원장의 아들 박민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은 아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이 모든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을요. 내 심장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나의 심장과 함께 이미 멈췄었는지도 모르죠.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유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내 이름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유나와 함께 묻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나는 한예진이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다시 준비하는 일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몇 년 만에 다시 펼친 전공서적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실습을 하며 표정을 지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짙은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눈빛에 도끼만 남은 한예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그리고 1년 뒤 나는 기적처럼 혹은 그들의 오만함 덕분에 그 병원, 바로 내 딸이 죽어나간 그곳의 간호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나는 병원 정문을 통과하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복도는 내가 유나의 손을 잡고 걸었던 복도였고, 저 엘리베이터는 유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던 기계였습니다. 신입 간호사 한예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나는 내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내 연기는 완벽했어요. 나는 유나가 입원했던 소아 병동이 아닌 심장내과 병동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심장부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나의 첫 번째 계획이 성공한 것이죠. 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지만 동료들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그들은 나를 유능하지만 차가운 사람이라고 수군댔습니다. 그 편이 좋았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갑옷이었으니까요. 나는 병원장 박진태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나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한 그는, 내 딸을 죽인 공범인 그는 나를 그저 병원의 수많은 부속품 중 하나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내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그를 처음 마주친 것은 병동 스테이션이었습니다. 한예진 간호사, 302호 환자분 차트 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마지막을 함께했을 그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한 인상에 가까웠어요. 조금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메스를 잡았을 그 손이 유나의 생명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차트를 건네며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의사치고는 가늘고 긴 손가락. 저 손이구나. 유나의 작은 심장을 움켜쥐었던 손이. 여기 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내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트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가빠오는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증오가 너무나 명백해서 다른 간호사들이 눈치챌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조작한 전자이무 기록, EMR 시스템은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원본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종이 차트든 혹은 숨겨진 서버의 파일이든. 그들은 완벽하게 삭제했다고 믿겠지만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병원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의무기록실, 서버실, 그리고 병원장실. 하지만 철통 같은 보안을 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박민준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심장내과에 떠오르는 에이스였습니다.
실력은 뛰어났고 환자들에게는 유독 다정했습니다. 어린아이 환자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는 한참 동안 아이의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자료실에서 지난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사망 시점 전후로 폐기된 차트 목록을 찾고 있었죠. 그때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한예진 간호사,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연구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군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받아들였습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내 손바닥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요? 잠이 안 와서요. 그냥 바람 좀 쐴 겸. 그는 내 옆에 서서 내가 보고 있던 차트 목록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의 말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저 피곤에 지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일이니까요. 필요한 일. 그가 작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어딘가 아프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진통제라도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금방 가라앉을 겁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내 딸을 죽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모습은 마지막에 유나가 보였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박민준을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몰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 박진태 원장의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장실 청소 시간을 노렸고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개인 파일에서 박민준의 의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을 여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민준의 병명. 그것은 유나와 똑같은 희귀복합 심장 기형이었습니다. 유나가 알았던 그리고 그토록 고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병. 박민준 역시 유나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심장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내 딸을 죽인 남자가 내 딸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박진태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아들의 실수를 덮으려 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자신과 같은 의사의 길을 걷는, 그리고 어쩌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약한 심장을 가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나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어떡하면 좋아. 엄마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내가 겹쳐 보여.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환자를 대하는 그의 따뜻한 눈빛,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애써 웃어 보이는 지친 얼굴.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유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동이 트는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는 나에게 병원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 의사로서의 책임감. 하지만 단 한 번도 유나의 수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어느 날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늘 한예진 간호사라고 부르던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아요. 늘 슬퍼 보여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연기가 완벽하지 못했던 걸까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렇군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의 손으로 잃어버린 내 딸 유나의 것입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복수심의 변형인지 아니면 그에게서 유나를 보았기 때문인지 혹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주기를, 그래서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아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병원 지하 폐기문서 보관 창고에서 유나의 원본 종이 차트를 발견한 겁니다. 그곳에는 박민준의 서명과 함께 응급 상황에서의 미숙한 대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태가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숨겨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쥔 순간 나는 이 지옥 같은 복수를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트를 품에 안고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원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박진태 원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예진 간호사. 아니, 이수연 씨라고 불러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이 병원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알았소. 내 아들 주변을 맴도는 걸 모를 줄 알았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내버려 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트, 내 아들을 위한 부적 같은 거였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지만 당신에게는 무기가 되겠군. 그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유나 양과 같은 병을 앓고 있소. 당신도 알고 있겠지. 그 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요. 그래서 내 딸이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병원 전체에 다급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루. 심장내과 박민준 선생 사무실. 우리는 동시에 뛰었습니다. 박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박민준은 책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진태가 절규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 손에는 그를 파멸시킬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딸을 죽인 남자가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면 나의 복수는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습니다. 살아,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유나한테 사죄해야지. 살아나란 말이야. 나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제세동기가 도착하고 응급팀이 달려왔습니다. 몇 번의 전기 충격 끝에 기적처럼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주저앉았습니다. 박진태 원장이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중환자실 ICU로 옮겨졌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그의 심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병원장실로 돌아온 박진태 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던 유나의 원본 차트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린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차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당신들을 고소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법적인 처벌은 너무 가벼우니까. 나는 박진태 원장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 딸을 기억하세요. 당신 아들이 살아 숨 쉴 때마다 내 딸 유나를 기억하세요. 그게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나는 그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빗줄기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나는 박민준이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 가운을 벗었다는 이야기도요.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료,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나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유나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며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내 딸의 죽음 위에 피어난 슬픈 꽃이었습니다.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딸 유나의 목까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내 딸의 심장병을 안고 살아가다. 새로운 심장을 얻은 그 남자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한 소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채로 말입니다. 그 병원을 나온 뒤 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한혜진이라는 이름은 그 병원 입구 쓰레기통에 간호사복과 함께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이수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이수연은 아니었죠. 유나의 엄마였던 이수연, 그리고 복수를 꿈꾸던 한혜진. 그 두 사람의 그림자를 덕지덕지 붙인 채 나는 낯선 곳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정착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남쪽 마을이었습니다. 서울의 회색빛과는 거리가 먼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있는 곳. 나는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왜 바다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유나의 죄를 뿌렸던 그 강물이 흘러 바다에 닿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쓸려나가는 그 단순한 반복을 보면서 내 안에 남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함께 흘려보내려 애썼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꺼진 자리에 더 깊고 차가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잘한 거 맞지? 엄마가 그 사람을 살렸어. 그게 엄마의 복수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을 맴돌다 사라질 뿐 유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유나의 목까지 라는 그 다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나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그림책을 정리하고 낡은 책을 수선하는 일이었죠. 약 냄새 대신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는 것이 좋았습니다. 주사기 대신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때면 나는 잠시 숨을 참곤 했습니다. 유나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웃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박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심장으로 잘 살고 있을까? 그도 아이들의 눈을 보며 유나를 떠올리고 있을까? 그가 속죄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은 바람결에 들었지만 그 속죄가 어떤 모습일지 나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얼굴에는 희미하게 남아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바닷바람에 머릿결도 많이 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도서관을 관리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 위에 두꺼운 딱지가 앉은 것뿐이었죠. 그 딱지 아래서는 여전히 잊을만 하면 진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박민주는 강원도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 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의사로서의 명예, 아버지의 후광, 그리고 서울에서의 모든 관계.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을 매각하고 자신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수술 자국이 남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생명은 내가 감히 누려도 되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한혜진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너를 살린 건 유나 어머니 이수연 씨다.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향하던 그 차갑고도 슬픈 눈빛, 자신의 고통에 흔들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향해 절규하며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여인의 얼굴. 그녀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살렸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용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평생을 기억하라는. 그는 자신의 의료, 기록과 함께 유나의 차트 사본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그 종이는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족쇄였습니다. 그는 마을 노인들의 혈압을 재고 아이들의 상처를 소독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불 꺼진 진료실에 홀로 앉아 유나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유나야, 아저씨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단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수연을 찾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녀를 찾을 자격도, 그녀의 눈을 마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멀리서 그녀가 어디선가 부디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내가 일하는 남쪽 마을 도서관에 지역 아동들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군청에서 지원하는 순회 진료팀이 파견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도서관 한편에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인솔할 준비를 했습니다. 진료팀이 도착하던 날, 나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순회 진료를 맡게 된. 나는 아이에게서 눈을 들어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숨이 멎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보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예전의 날카롭고 위태롭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피로가 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미안함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연 씨.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원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예진이 아닌 이수연.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림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손님 좀 맞이하고 올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지만 어쩌면 내 무의식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얼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우리 사이의 시간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비쳤습니다. 원망과 연민, 그리고 애증으로 뒤범벅되었던 그날의 내가. 어떻게 여길? 내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순회 진료 때문에.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수현 씨가 여기에 계실 줄은. 함께 온 보건소 직원이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신가 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딸을 죽인 남자와 그 남자를 살린 여자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그를 지나쳐 도서관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따라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냄새에 5년간 묻어두었던 피비린내가 섞여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오지 말아요. 내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내 등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요? 5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미안합니다. 그가 내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했어야 할 말 아닌가요? 아니, 5년 전 그날 내 딸의 수술실 앞에서 했어야 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곳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겨우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매일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말하겠죠.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도 잊은 적 없어요. 내 딸 유나의 마지막 얼굴, 당신 아버지의 그 뻔뻔한 표정, 그리고 당신의 그 겁에 질린 눈까지. 단 하나도 잊지 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전히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손에 또 몇 명의 아이가 죽어나가야 만족하겠어요? 내 말이 비수처럼 날아가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심장으로 속죄하고 있습니다. 속죄. 나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심장. 그게 누군가의 희생인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그 심장으로 살아 숨 쉬는 매 순간이 나에게는 지옥이야. 내 딸은 그 심장이 없어서 죽었는데 당신은 그 심장을 달고 버젓이 살아있잖아. 내 절규가 도서관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안에서 보건소 직원이 나눠주는 간식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내 앞에.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수술실에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믿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해요. 나는 그의 사죄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유나가 돌아오지 않아.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이나 머뭅니까? 일주일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일주일만 참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당신이 여기서 숨 쉬는 공기조차 역겨우니까. 나는 그를 남겨두고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애써 아이들 앞에서 태연한 척 웃었지만 심장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그는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임시 진료실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숨 막히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그에게는 진찰을 받겠다며 웃었습니다. 나는 박민준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진찰할 때 그 옛날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청진기를 자신의 손으로 따뜻하게 데운 후에야 아이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유나에게도 저랬을까? 그의 모습은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난꾸러기 남자아이가 책장에서 뛰어내리다가 팔이 꺾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나는 아이를 안고 진료실로 달려갔습니다. 박민주는 침착하게 아이의 팔을 살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줄게. 또 그치면 아저씨가 비밀 친구 하나 소개해 줄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곰 인형 열쇠고리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라고 해.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아주 아끼는 친구야. 내가 오늘 용감했으니까 특별히 빌려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곰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늘 가방에 달고 다니던 내가 직접 떠준 인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도착하고 아이가 큰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료실에는 나와 그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 인형. 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때 유나 양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적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참 잔인한 사람이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또 시험에 들게 해요? 시험이라뇨. 내가 당신을 용서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렇게나 속죄하고 있다고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어림없어요. 나는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용서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유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제가 저지른 짓을 기억하면서 살 겁니다. 수현 씨가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그것일 테니까요. 그는 일어서서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현 씨를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죠.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내가 5년 전 그 병원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운 감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 딸을 죽인 원수를 향한 연민과 사랑.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가장 복잡한 감정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료팀이 떠나는 날, 나는 도서관 창밖으로 짐을 싣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도서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에게 인사를 하러 들어올까 말까.
그는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가 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선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만 가지 단어가 우리 눈빛 사이를 오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공허함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도 사랑도 아닌 그저 이해라는 이름의 희미한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엄마, 이제 그 사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사람도 엄마만큼이나 아픈가 봐. 그 사람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이 꼭 엄마 마음 같아. 나는 유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준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그림책 한 권과 유나의 것과 닮은 곰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통. 수현 씨,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수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수현 씨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서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의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속죄하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곰 인형은 유나의 사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고 부서졌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파도 소리가 절망처럼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나도 그 사람처럼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청진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은 유나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자 내가 그에게 내린 형벌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는 서랍 속에서, 곰 인형은 유나의 사진 옆에서 그렇게 또 한 해의 계절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너무 무거웠고 속죄라는 말은 여전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나에게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그저 그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바다를 보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삶은 잔잔한 바다처럼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마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도서관의 낡은 난방기만으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죠. 나는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을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그 시간에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수현 씨, 혹시 그 의사 선생 소식 들었어요? 누구요? 왜, 작년 봄에 왔던 그 의사 선생 있잖아. 키 크고 하얗고 좀 슬퍼 보이던.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이 왜요? 글쎄, 강원도에서 보건소 일하다가 쓰러졌대. 원래 심장이 안 좋았다더니. 아주머니의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쓰러졌다는 말만이 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가 이식받았던 심장. 그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 순간 유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그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던 그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몰라. 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쯧쯧, 그렇게 착한 양반이. 나는 그날 도서관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발신지 주소는 강원도의 한 보건소였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 선생님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수학이 너머의 직원은 나를 그의 가족으로 생각했는지 순순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일했던, 아니 잠입했던 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서울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왜 가고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든 살든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가 죽으면 이 지긋지긋한 인연도, 내 복수도, 이 고통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내 발은, 내 심장은 이미 그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내가 그를 살려내며 외쳤던 그 절규가 내 귓가에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나란 말이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병원이었지만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공기는 똑같았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면회실 앞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준. 면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로비 의자에 멍하니 앉아 하얀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익숙한, 그러나 5년의 세월에 훌쩍 늙어버린 한 남자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태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왕처럼 군림하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늙은 아비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환자실 문만 초조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 그가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빤히 보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이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보러 온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내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그는 움찔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할지도 모른다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수연 씨가 개를 살렸죠. 나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왜 개를 살려서 이렇게 평생을 죄인처럼 살게 하는지. 차라리 그때 그냥 가게 두지.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죽는 게 두렵습니까? 내 차가운 물음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더 이상 속죄할 수 없는 게 두렵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신 아들 손에. 그런데도 나는 당신 아들이 죽는 게 싫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결말이니까. 박진태는 내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늘 말했습니다. 유나 어머니께 어떻게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유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노란색 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던 내 딸. 민준이가 품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유나 차트 사본이랑 같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유나의 웃는 얼굴 위로 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마른 적 없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약물 반응이 좋습니다. 기적적이네요. 박진태는 의사에게 달려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유나의 사진을 든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의 형벌이, 그의 속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진태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시는 겁니까? 민준이가 깨어나면. 아니요. 나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온 겁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유나를 위해서 그에게 내렸던 그 벌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유나의 사진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깨어나거든 전해주세요. 나는 중환자실 문을 한번 바라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살라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내라고.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 하나가 겨우 자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남쪽의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단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살아요. 나는 그 편지를 그의 병원으로 붙였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읽을지, 읽고 무슨 생각을 할지 나는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바다에는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나의 사진 옆에 그가 보냈던 그 민영을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도서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쓸려 나갔습니다. 내 안에 있던 지독한 증오도, 그를 향한 혼란스러운 연민도 그 파도에 실려 저 멀리, 아주 멀리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를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사랑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유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는 그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짊어지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유나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내가 그에게 내린 영원한 형벌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가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내가 살아요라는 그 한마디의 편지를 보낸 뒤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서관에 사서 보조가 아닌 그 작은 바닷가 마을 도서관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내 눈가에는 이제 제법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머리에도 흰 머리가 희끗희끗 돋아났습니다. 유나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찢어밟기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아프지만 따뜻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되어 마을을 떠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삶은 그 바다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박민준.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받았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가 짊어져야 할 몫을 다하며 그 심장으로 살아내고 있으리라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박진태 원장의 소식은 아주 오래전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름 없는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모든 것이 스산하던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고 언덕 위에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 끝에 낯선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5년 그리고 다시 10년. 도합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늘 바라보던 그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 내 마음속의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애증도 다 흘려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숨이 가빠오는 걸까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치 내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 낡고 평범한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랑이 패어 있었습니다. 오직 그 눈빛만이 그 깊은 슬픔과 속죄의 무게를 담은 그 눈빛만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먼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앞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가 아주 긴 침묵 끝에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한 질문이었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고 싶어 할 때마다 그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그곳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그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나를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 매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수현 씨.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는 용서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죄는 평생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당신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던 바다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늘 보던 바다가 이 바다였군요. 참 넓네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나에게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꺾일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차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그에게 내렸던 형벌. 살아서 고통받으라는 그 잔인한 복수. 그 형벌은 긴 세월을 거쳐 이제는 그를, 그리고 나를 살게 한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내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앞에서, 그는 여전히 5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내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낡은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내 작은 집은 단출했습니다. 방 한 칸, 그리고 바다가 내다 보이는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나는 익숙하게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지도 못한 채 그저 문간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내가 작은 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남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처럼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차를 내밀었습니다. 찻잔이 상에 놓이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집 안의 침묵을 어색하게 깨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유나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바로 옆에 10년도 더 전에 그가 보냈던 낡은 곰 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붉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늘. 그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늘 저렇게 두셨군요. 네. 나는 내 몫의 차를 마셨습니다. 늘 저 자리에 있었어요. 당신이 보낸 그 곰 인형도.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의 양쪽 기슭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은 많이 춥습니까?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말한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네. 겨울이 깁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할 텐데요. 감기를 달고 살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맑습니다. 아이들 눈이. 알아요. 나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니까.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눈도 맑아요. 그는 아주 희미하게 다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를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에게는 천근만근의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차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다시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앙상한 겨울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현 씨. 혹시 아주 만약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부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라는 말은 감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건강하십시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 심장으로 끝까지 살아내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며 나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길 끝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마저 마시지 못한 식어버린 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 찻잔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사진을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